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코끝에 맴돌고 있었다. 삼성동 대저택의 거대한 응접실에는 한국 최대 건설그룹 대한종합건설의 창립자 김태진 회장의 직계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검은색 한복을 입은 민서는 남편 준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차분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고인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서입니다. 김 회장의 오랜 변호사였던 박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 여사는 장남 며느리인 민서를 한번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와의 관계는 늘 차갑기만 했다.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민서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민서야,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를 펼쳤다. 나 김태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가족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첫째, 대한종합건설 지분 51%는 장남 김준호에게 상속한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된 일이었다. 둘째, 삼성동 본가 및 제주도 별장은 둘째 아들 김지훈에게 상속한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예상 범위 내였다. 셋째, 박 변호사가 잠시 멈춰 서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나머지 모든 현금성 자산 총 500억 원과 강남 소재 상가 건물 3동은 모든 시선이 정 여사에게 향했다.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갈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며느리 박민서와 아내 정혜숙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 순간 응접실이 시끄러워졌다. 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누이들이 웅성거렸다. 준호마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잠깐만요. 정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작 3년 된 며느리가. 아직 유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추가로 김태진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은 박민서에게 위임한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믿기 때문이다.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시아버지는 왜 자신에게 이런 큰 책임을 맡기신 걸까? 민서야. 박 변호사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위해 남기신 개인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든 민서. 익숙한 시아버지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민서야,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너의 맑은 눈을 보고 알았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없어도 이 가족을 지켜줄 사람은 너뿐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부디 이 재산을 선한 곳에 쓰기를 바란다.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이런. 정 여사가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시누이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모두가 민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럼 우연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보인 거야? 매일같이 병실에 드나들면서. 어머니, 그건. 조용해. 정 여사가 소리쳤다. 3년 전까지 당신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 여사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일? 내일은 너무 늦어. 지금 당장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3년 전 자신의 과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정 여사는 서재로 걸어가더니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졌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박민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신가요? 정 여사가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호가 당황하며 일어났다. 앉아.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정 여사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 집안의 안전을 위해 며느리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 민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마음 한구석에서 예상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다. 박민서, 본명 박민서. 1995년생.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평범했지. 정 여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하지만 19살 때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보호처분을 받았다. 뭐라고? 지훈이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준호가 소리쳤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몰랐을 리가. 몰랐지. 왜냐하면 이 여자가 숨겼거든. 정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년법에 따라 기록이 봉인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나오지 않아. 하지만 전문 탐정을 통하면 충분히 알 수 있지.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해? 정 여사가 비웃었다. 법원 판결문까지 있는데 오해라고. 여기 다 있어. 2014년 3월 15일 강남구 소재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절도한 혐의로 체포. 초범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았다. 응접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시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언니 정말이야? 막내 시누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여기 법원 문서가 있는데? 정 여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친구가 뭐? 또 거짓말할 거야? 정 여사가 끼어들었다. 범죄자가 우리 집 재산을 500억이나 가져간다고. 말도 안 돼.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서야, 정말이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절 떠날까봐. 떠나는 게 당연하지. 정 여사가 소리쳤다. 우리가 무슨 범죄자와 함께 살 수는 없어. 지훈이 누나를 말리며 말했다. 어머니, 일단 민서 말도 들어보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법원 판결이 있는데. 정 여사가 화를 냈다. 이때 민서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친구 대신 누명을 쓴 거예요. 또 거짓말. 정 여사가 비웃었다. 범죄자들이 늘 하는 소리네. 자기는 억울하다고.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다.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폭탄이 터졌는데? 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500억을 범죄자한테 줄 수는 없어.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친구 윤지가 한 거예요. 제가 대신. 증거가 있어? 정 여사가 냉정하게 물었다. 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시절의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없지? 그럼 법원 판결이 진실이야. 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어머니. 지훈이 놀라며 말했다. 지훈아, 너까지 속으면 안 돼.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린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저는 시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어요.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포기해.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해. 정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일단 우리 방으로 가자.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정 여사는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준호야, 너도 선택해야 해. 가족이냐, 범죄자 아내냐.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서는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서는 홀로 방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2014년 3월 15일, 그날은 정말 운명을 바꾼 하루였다. 대학교 2학년이던 민서는 룸메이트 윤지와 함께 강남에 쇼핑을 나갔다. 윤지는 부유한 집 출신으로 늘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친구였다. 반면 민서는 장학금으로 간신히 학교를 다니는 형편이었다. 민서야, 이 가방 어때?
윤지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어보였다.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싸지 않아? 민서가 가격표를 보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아빠가 용돈 많이 줬거든. 윤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다. 윤지는 여러 가지를 구경하며 쇼핑을 즐겼고 민서는 구경만 했다. 하지만 매장을 나오는 순간 보안 요원이 민서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가방 좀 확인해 볼게요. 민서의 가방에서 매장의 고급 스카프가 나왔다. 값은 150만 원이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민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CCTV에는 민서가 스카프를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윤지가 잠깐만 들어봐라며 민서에게 건넨 것이었는데 그 순간이 녹화된 것이다. 경찰서에서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윤지야, 진실을 말해줘.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민서가 애원했다. 하지만 윤지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민서야. 나도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 결국 민서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윤지의 부모는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딸을 보호했고 민서는 법정에 혼자 서야 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보호처분 1호를 선고한다. 그날 이후 민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학교에서는 소문이 퍼져 친구들이 멀어졌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민서는 대학을 휴학하고 조용히 살아야 했다. 몇 년 후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한 민서는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민서의 과거를 몰랐다. 민서는 말할 기회를 놓쳤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결혼하고 나서도 민서는 매일 불안했다.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생각에 늘 가슴이 조였다. 하지만 시아버지만은 민서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다. 민서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너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시아버지의 그 말이 민서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아버지는 민서의 과거를 아셨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더욱 의미심장했다. 왜 하필 민서에게 그 큰 책임을 맡기셨을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7년 전에 그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윤지는 이미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당시 담당 경찰관도 이미 퇴직한 지 오래였다. 민서는 절망적이었다. 누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정 여사의 폭로 이후 며칠 동안 민서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하인들조차 어색한 시선을 보냈다. 준호는 회사 일에 더욱 몰두하며 집에 늦게 들어왔다. 둘 사이의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되었다. 아침 식사는 따로 하겠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우리가 범죄자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어색해서. 민서야.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믿고 싶어. 내가 정말 안 했다는 걸. 고마워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어? 결혼 전에라도 아니면 결혼 후에라도. 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이었다. 무서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게 두려웠다. 그런데 이제 결국 잃게 되었다. 며칠 후 정 여사는 더 큰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다. 대한종합건설 창립자 고 김태진 회장의 장남. 며느리가 과거 절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다. 민서의 과거 사진까지 공개되었고 대학교 동창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솔직히 그때도 의심스러웠어요. 민서는 항상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비싼 물건을.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도되었다. 민서의 억울함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준호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말했다. 이미지 타격이 너무 커. 미안해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회사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정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민서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래요. 진행하세요. 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졸지에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준호 씨 도와주세요. 민서가 애원했다. 하지만 준호는 머뭇거렸다. 민서야, 솔직히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 정말 내가 안 한 거야? 그 질문이 민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증거를 찾아와.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증거가 있을 거야. 하지만 7년이나 지난 일의 증거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민서는 밤마다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남편의 신뢰도, 가족의 인정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지훈이었다. 형수. 지훈이 조용히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민서가 놀라며 문을 열었다. 형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윤지와의 쇼핑, 억울한 누명,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지훈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형수, 저는 형수를 믿어요. 그 한마디가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었다. 지훈은 그날 밤부터 민서의 억울함을 벗겨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법무팀 리소스를 활용해서 2014년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거 혹시 7년 전 사건 자료 찾을 수 있어? 지훈이 법무팀 차장에게 물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당시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담당 경찰관의 이름, 매장 직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지의 현재 소재였다. 윤지라는 친구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요. 지훈이 민서에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민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오래된 친구와 만났는데 지훈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지는 작년 한국 방문 중에 대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민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윤지는 몇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한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민서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고 했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민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윤지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당시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몇 명은 아직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 일은 지금도 기억나요. 당시 매장 직원이었던 김 씨가 말했다. 2명의 여대생이 왔는데 1명은 여러 가지를 구매했고 1명은 구경만 했어요.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사실 이상했어요. 물건을 훔친 학생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오히려 같이 온 친구가 더 수상했는데 김 씨의 증언은 중요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의 직감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이상했어요. 스카프를 만진 건 맞지만 훔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건네준 것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지훈은 더 큰 발견을 했다. 당시 CCTV 원본 파일이 아직 매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7년 전 파일이 아직 있어요? 네, 저희는 중요한 사건들은 별도로 보관하거든요. 특히 법적 분쟁이 있었던 건들은. 지훈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여기 보세요.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성 윤지 스카프를 집어서 저 여성 민서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받아서 가방에 넣었네요. 그럼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네. 절도 의도가 있었다면 훨씬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친구가 잠깐 들어달라고 해서 받은 것 같아요. 지우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윤지가 그날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들의 결제 기록이었다. 윤지가 그날 총 350만 원어치를 구매했네요. 지훈이 영수증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카드로 계산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했어요. 350만 원을 현금으로? 민서가 놀랐다.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윤지가 계산 후에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때 민서한테 뭔가를 건네주고 지훈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당시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 윤지는 많은 물건을 사면서 실수로 스카프 하나를 빼먹었고 그것을 민서에게 잠깐 들어달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매장을 나서면서 그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형수, 이제 윤지를 만나야 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가겠어요. 아니면 윤지를 한국으로 부르든지. 지훈은 윤지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피하려 했지만 지훈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자 윤지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미안해요. 윤지가 화상통화로 울면서 말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릴까봐.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지훈이 말했다. 네, 제가 할게요. 민서 언니에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요. 윤지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여사는 이런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지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딸이 괜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세요. 정 여사가 윤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윤지의 부모들은 다시 한번 딸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지가 달랐다. 엄마, 이번에는 안 돼요. 더 이상 민서 언니가 고생하게 둘 수 없어요. 윤지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7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민서 언니 정말 미안해요. 윤지가 공항에서 민서를 만나자마자 울면서 말했다. 윤지야. 민서도 눈물을 흘렸다. 7년 만에 만난 친구였다. 지훈이 주선한 인터뷰 장소에서 윤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2014년 3월 15일 저희가 명품 매장에 쇼핑을 갔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구경하면서 충동적으로 스카프를 집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깜빡하고 빼먹었죠.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장을 나오면서 제가 민서에게 잠깐만 들어봐 하면서 스카프를 건넸어요. 가방이 무거워서 잠깐 나눠서 들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다. 저는 그 스카프가 제가 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민서에게 주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리고 보안 요원이 민서를 잡았을 때도 제가 나서서 말했어야 했는데 윤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오셔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19살이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민서 언니 혼자 책임지게 놔뒀어요. 이 인터뷰 영상은 즉시 각종 언론에 공개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그럼 민서 씨는 완전히 억울한 거네. 부잣집 딸이 친구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구나.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정 여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네. 며느리 뒷조사까지 해가면서 재벌가의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을 짓밟으려 했다. 정 여사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지금 와서 무슨. 정 여사가 언론에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우는 추가적인 증거들도 공개했다. CCTV 원본 영상, 당시 매장 직원의 증언, 영상 분석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민서 씨는 전혀 절도 의도가 없었음이 명확합니다. 지훈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법무법인에서도 민서의 재심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건 명백한 오판입니다. 당시 법원이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판결한 것 같네요. 한 변호사가 말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7년 만에 민서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당시 저는 19살 대학생으로서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법정에서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윤지의 증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지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무고합니다. 재판부도 새로운 증거들에 주목했다. 원심은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외형적 사실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범의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한편 정 여사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가족들도 그녀의 행동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너무 심하셨어요. 지훈이 말했다. 그래도 나는 이 집안을 지키려고. 정 여사가 변명했다. 무엇을 지킨다고요? 형수를 모함해서요? 준호도 어머니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말했어야 했는데. 민서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정 여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려 했다. 그래도 유산 상속은 안 돼. 우리 집안의 재산을 낯선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여론은 완전히 민서 편이었다. 정 여사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 재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민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박민서는 무죄. 법정에서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7년 만에 억울함이 풀린 순간이었다. 형수, 축하해요. 지훈이 민서를 안으며 말했다. 준호도 아내를 껴안았다. 민서야, 정말 고생 많았어.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7년간 억울한 누명을 쓴 재벌가 며느리, 마침내 무죄 판결. 진실은 숨길 수 없다. 한 여성의 7년 투쟁기. 재벌 시어머니의 며느리 모함 사건, 충격적 진실 밝혀져.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민서에 대한 동정과 지지가 쏟아졌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7년 동안 혼자 견뎌내시다니.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죠. 시어머니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면 정 여사에 대한 비난은 거세졌다. 재벌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건. 며느리를 범죄자로 몰아간 시어머니의 치졸함. 이런 분이 어떻게 사회의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정 여사는 집에 집거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다. 그녀가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도 냉대를 받았다. 정 여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교계 지인이 비꼬듯 물었다. 별일 없어요. 정 여사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며느리분과는 화해하셨나요? 뉴스 보니까 완전히 억울한 일이었던 것 같던데요. 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더욱 냉담해졌다. 어머니, 형수에게 사과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모르세요?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7년 동안 고생시킨 것을. 준호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회사 이사회에서도 정 여사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컸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정 여사님께서 당분간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 여사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회적 지위,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 심지어 아들들의 존경까지. 며칠 후 정 여사는 마침내 민서를 찾았다. 민서야. 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정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이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평생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정 여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미안하다, 민서야. 정말, 정말 미안하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정 여사도 울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잔혹했어. 두 여성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7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지훈이 말했다. 그래,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들어라. 내가 공식적으로 말한다. 민서는 우리 집의 소중한 며느리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품격 있는 사람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끝나고 진실이 승리한 것이다. 무죄 판결 이후 민서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유산을 상속받았다. 현금 250억 원과 강남 상가 건물 3동, 그리고 김태진 장학재단 이사장직까지. 하지만 민서의 첫 번째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민서가 발표했다. 150억 원을 청소년 인권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100억 원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저 역시 7년 동안 억울한 누명으로 고생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떳떳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 여사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저 아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준호가 어머니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민서가 왜 아버지께 그렇게 사랑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민서는 기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법률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는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서는 그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선을 다해 도왔다. 6개월 후 센터는 이미 100여 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언론들도 민서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박민서 이사장,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 재벌가 며느리에서 사회활동가로. 박민서의 변신.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박민서. 1년 후 민서는 올해의 여성인물에 선정되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남편, 진실을 밝혀준 시동생 지훈, 용기를 낸 친구 윤지, 그리고 마지막에 화해해주신 시어머니까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진짜 상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재산이 아니라 사명을,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물려주신 것을요. 시상식을 지켜본 김태진 회장의 영정 앞에서 정 여사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민서는 정말 우리 집의 자랑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3년 전 상속 발표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형수,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일이지.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정 여사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저야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민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구절이 다시 생각났다. 부디 이 재산을 선한 곳에 쓰기를 바란다. 민서는 그 당부를 지켰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상속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지위가 아니라 사명을 물려받는 것. 그것이 바로 김태진 회장이 민서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